안녕하십니까. 자, 또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수업 잘 듣고 계시죠? 건강들 주의하시고요. 자, 오늘은 교재 79조 공인인증서협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종강이죠? 벌써 올해도 또 전무네요. 자, 그럼 공인인증서협회 이번 31회 시험 때 공인인증서협회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출제가 지금 확실시되는 부분인데 출제 비중은 하나 정도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협회가 두 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한국공인인증서협회와 세대한 공인인증서협회, 이 두 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한국공인인증서협회가 사실 굉장히 이제 크고요. 회원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죠. 근데 세대한 공인인증서협회는 회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협회가 현재 존재하는데 현행법상 협회에 대한 제도거든요. 현행법상 협회에 대한 제도는 협회는 개업공사는 설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설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설립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임의 설립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고 현재 두 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협회가 아니고요. 복수협회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설 등록을 했어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 가입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협회에 대한 제도는 임의 설립주의, 임의 가입주의, 다음에 복수협회제로 가고 있습니다. 협회가 원래요, 그 강제 설립에 강제 가입에 단일 협회제로 가잖아요. 굉장히 강력해지죠. 원래 우리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부동산 중개업 협회 이게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 99년도 그때 개정을 하면서 협회에 대한 제도를 현재의 제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정치적 색깔이 조금 깔린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단체가 너무 크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거 달가워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원 지금 현재 그 협회가 설립이 돼 있지만 두 개가 설립돼 있지만 전국적으로 11만 명의 개업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1만 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가 탄생하면 단일협회제다, 강제가입이다.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치적 색깔이 깔린 걸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임의 설립 복수협회제, 다음에 임의 가입주의라는 거,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 협회의 성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요. 협회는 법인입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랬어요. 그럼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잖아요. 그럼 협회는 당연히 비영리법인이죠. 당연히 비영리법인이고, 또 법인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눠요. 사단법인은 그냥 쉽게 가자고요. 사람이 모인 단체, 이걸 사단법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재산이 모인 단체는 재단법인이겠죠. 그러니까 협회는 당연히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 이 영리법인은 상법이 규율하거든요. 비영리법인은 민법이 규율해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 관하여 우리 법에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이 있어요. 비영리법인을 민법이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다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협회 설립할 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있어요. 이걸 인가주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법인 설립할 때요, 자유설립주의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인가주의, 특허주의, 허가주의, 준칙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법상 법인들은 준칙주의라는 걸 취하고 있고요. 우리 협회 설립할 때는 인가라는 걸 받아서 설립하고 있어요. 요 인가라는 것은요, 허가와 달리 재량권이 없는 행위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협회 설립 요건을 갖춰서 인가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 신청 들어가는데 국토부 장관은 자기 재량권을 행사해서 이거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없는 행위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에 맞다면 반드시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협회의 성격 요 정도만 감 잡아 두시고요. 협회 설립의 절차입니다. 반드시 이제 숫자를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협회 설립의 절차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협회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발기인이 구성돼야 돼요. 발기인이라는 것은 설립준비위원들이에요. 그래서 설립준비위원들이 모여서 일단은 정관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법인은 100% 정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은 기본이 되는 준칙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협회 회칙이에요. 그래서 협회 회칙, 이게 정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정관을 작성을 하는데 이때 정관 작성 발기인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300명 이상이 회원이 이제 발기인이 돼서 정관을 작성을 합니다. 30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요. 그리고 이 발기인들이 모두 정관에다가 서명 날인합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정관 작성했어요. 300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했습니다. 그럼 창립총회를 열어서 이 정관을 통과시켜야 돼요. 이때 창립총회 의결 종족서라고 하는데 창립총회는 회원인 개혁공사가 600명 이상은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분산 요건이 좀 필요한데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의 개혁공사가 출석해야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광역시와 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각 20명 이상의 개혁공사가 출석을 해줘야 됩니다. 서울에서 창립총회 왜 가장 많이 이렇게 100명 이상 출석하도록 했냐면요. 우리 전체 개공의 약 25% 정도죠. 이 정도가 서울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창립총회는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의 회원인 개공이 출석을 해줘야 돼요. 토탈 인원은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은 출석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회원을 다 확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숫자 나중에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건 배수로 간다. 배수. 300, 600이죠. 300, 600, 120이에요. 6, 1, 2. 그래서 300, 600, 120 이렇게 숫자를 기억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이 정관을 과반수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출석한 회원인 개공의 과반수 의결을 보면 설립 인가를 받아요. 인가는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하고요. 재량권이 없는 행위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설립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간 내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럼 협회가 최종적으로 성립이 돼요. 자, 이게 협회 설립의 절차였죠. 이 정도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고요. 뭐 암기하는 사항들은 차츰차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협회 조직을 보겠습니다. 이 협회에 대한 조직은 일단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법인이니까. 주된 사무소는 본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지부라는 게 있고 지회라는 게 있어요. 전에는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이 규정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둘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두든 전라남도에 두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두 협회가 지금 현재 둘 다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공인인증서협회는 한공이라고 그러죠. 한국공사협회는 지금 서울대 있고 봉천동에 있고요. 세대한공사협회는 한양대 있고 왕십리역에 있습니다. 왕십리역에. 자, 그래서 주된 사무소 있고요. 그다음에 지부라는 게 있고 지회가 있는데 지부는 시나 도에, 지회는 시군 구에 둘 수 있다예요. 뭐 당연히 둔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지부나 지회를 협회는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임의조직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지부나 지회는 임의조직이고요. 그럼 지부를 신화도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협회는 시도의사에게 신고 들어가야 돼요. 사후신고란 얘기죠. 설치한 때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한다. 다음에 지회를 시군구에다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줘야 돼요. 사후신고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나중에 후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기는 하는데 협회가 시나 도의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렸죠. 니은과 리을의 차이입니다. 한글의 오묘함인데 우리는 이렇게 미묘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공인인증서 법령에서 유일한 사전신고는 휴표뿐이다. 휴표신고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확한 표현 아닌데 그래야지만 이거 한이냐 할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꿔낸 경우는 뭐 14회 시험에는 없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야 돼요. 그럼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하고 기한은 없습니다. 지회를 시군구에 설치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회는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총회를 무조건 둬야 돼요. 회원 전원 구성된 총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중요 사항일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총회 의결 사항은 지체 없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을 용이하기 위함이라는 거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 사항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자, 이게 협회에 대한 조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협회에 대한 감독이거든요. 협회에 대한 감독권자는
무조건 국토부 장관만이 권한이 있다라고 기억합니다. 협회에 대한 감독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어요. 왜 이걸 주의해야 되냐면요. 지부 설치 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고 지회 설치 신고를 등록관청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독은 지부 지회까지 포함하여 모든 감독권을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만 이들에게 할 뿐이고 감독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국토부 장관은요. 직접 지부나 지회에 대고 행정명령 내릴 수 있어요.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명령이고 직접 소속 공문을 보내서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행정조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감독권을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협회 업무에 대한 내용인데 협회 업무는 크게 나누면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거든요. 고유 업무라는 것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업무예요. 그래서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들이 중개제도 연구 개선 또는 개업공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회원에 대한 지도, 교육, 연수, 윤리 현장의 제정 및 실천,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이것도 고유 업무예요. 그래서 현재 한국공사협회는 한방이라는 부동산 거래 전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도 지금 현재 한국공사협회는 하고 있죠. 세대한공사협회는 물론 공제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사업을 현재 고유 업무로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 수탁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가 수탁 업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 업무가 위탁돼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교육 업무가 현재 위탁이 돼 있고요. 협회가 시험 시행 업무라든가 개공에 대한 감독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탁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안 넘어가 있죠. 시험 시행이라든가 감독에 대한 업무는. 그래서 교육만 현재 협회 위탁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수탁 업무예요. 그러면 수탁 업무를 쫙 골라내면 나머지는 다 고유 업무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협회에 대한 업무까지 다 봤고요. 협회 업무 중에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공제사업은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공제사업은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규정을 쭉 두고 있습니다. 요것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교재에도 이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편제돼 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많죠. 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제사업 쪽을 아주 깊이 있게 건들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두는데 이 협회에서 현재 한국공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고유 업무예요. 그럼 공제사업은 당연히 비영리사업입니다. 비영리사업이고 공제란 말 자체가 회원 간의 상호 부조란 뜻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회원 간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제사업을 꼭 협회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현재 한국공사협회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설 등록을 하면 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돼야지만 공제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 회원 가입비 있다고 그랬죠? 얼마라고요? 50만 원. 그래서 이제 그거에 평생 한 번 정도 내는 건데 폐업한 다음에 재등록을 하더라도 그 최초 회원 가입비는 안 내요. 매달 회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현재 6,000원씩인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회원이 아닌 자는 공제를 받아주지 않아요. 회원 상호 간의 부조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 가입부터 먼저 해야지만 공제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사업에 속하고요. 그럼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돼요. 공제 규정이라는 것은 공제 약관이에요. 원래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 보험 약관 날라오죠. 그렇듯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는데 승인권자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입니다. 변경되면 변경 승인도 얻어야 돼요. 자, 그리고 책임준비금이라는 것도 정립해 줘야 돼요. 책임준비금은 당연히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개사고가 났을 때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공제료 수입액 중에 일정액을 써버리지 말고 보유하라는 얘기죠. 이게 책임준비금이에요. 그래서 이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10% 이상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임준비금은 10% 이상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협회 지금 한국공사협회가 공제 수입액이 연간 약 한 200억 정도 돼요. 이 중에 약 20%는 쓰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는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분리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자금의 흐름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사고 피해자, 우리 기업공사 또는 그 손해를 일단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라.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공제사업에 대한 실적도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회계연도가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3개월 내에는 공시해야 돼요. 협회보라든가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홈페이지는 반드시 게시를 해줘야 돼요. 이거 기업들 대차대조표 공시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실적, 2020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공시를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우리도 공제사업에 대한 실적은 회계연도가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3개월 내에 공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실적은 2021년도 3월 31일까지는 공시가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조사권을 갖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회계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장한테 요청을 하면 금융감독원장이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를 할 수 있죠. 왜 금감원이냐면요. 이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자금이 흐르는 곳을 감독하는 기관이죠.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길 주 이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에는요. 그 조사과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조사과에는 주로 공인이 회계사들, CPA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청을 해서 조사검사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개선명령이 있어요.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사업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개선명령권자도 당연히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뭐 장부가격을 변경해라. 또는 뭐 자산 예탁기관을 변경해라. 이런 식으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재무건전성 기준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자산, 자본, 유동성에 대한 그 재무건전성 기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파산해버리면 더 이상 공제금을 지급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건전성 유지하는데 이때 지급여력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급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100% 이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가볍게 그냥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리고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시정도 명할 수 있어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고 임원이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럼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죠. 이자가 요구하면 징계 해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내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규정이 쭉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현재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기관이에요.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두되 전체 위원회 수는 19명 이내로 일단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가 돼 있고 그 협회 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당연히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그 위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다음에 협회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협회 임원 중에서 일부를 선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위촉을 회장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하시고요. 그 19명 이내를 일단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돼 있고요. 1회 하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나중에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공인인증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에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나중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이해를 해두세요. 이 정도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구나. 자, 그럼 협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하시고 지금서부터 기억하려고 애쓰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기억을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협회에 대한 내용 이 정도만 보시고요. 이제 교재 83쪽 보칙이라고 나와 있죠. 보칙. 자, 뭐 기타 규정으로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보칙이라는 것은 업무 위탁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법 45조에 업무 위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현재 우리 45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에요. 이 셋은 그 업무의 일부를
우리 공인인증서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법 45조 규정이죠. 그래서 그 국장이든 시도의사든 등록관청이든 그 업무의 일부를 우리 협회는 언제나 위탁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정해줘야 되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대통령령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위탁이 된 것만 이해만 해두시면 되는데 뭐 업무 위탁은 출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이해만 해도 돼요. 우리 교육 업무가 있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업무가 있는데 이 교육원 업무를 현재 어디다 위탁을 할 수 있냐면 이 세 군데 위탁이 가능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업무는 우리 시도의사께서 교육에 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시도의사니까 공인인증서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부동산 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있죠. 여기에 위탁할 수 있고 다음에 공기업이라든가 준정비관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공기업은 토지공사를 염두에 둔 거고 준정비관은 산업공단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두 군데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도권 대학 중에는 뭐 건국대라든가 동국대라든가 또는 이제 한성대라든가 이런 데들이 부동산 관련학과가 개설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실무교육 같은 걸 위탁받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협회에서 그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 실무교육을 위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도의사가 이 세 군데다 위탁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에 시험 업무가 또 위탁돼 있죠. 시험 업무. 그래서 시험은 기본적으로 시험시행 기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시행 기관장이 시험에 관한 업무를 우리 협회에 위탁할 수 있어요. 다음에 공기업 준정비에 위탁할 수 있죠. 그럼 시험 시행은 대학은 위탁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고 현재 그래서 이 산업인력공단, 준정비기관에 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볼까요? 시험 시행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시도의사입니까? 국토부 장관입니까? 시험 시행 기관장.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시도의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시도의사한테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도의사, 이자가 시험 시행 기관장의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시험 시행에 대한 부분은 바로 여기까지.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기타 위탁이 우리 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라는 게 있었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이게 있었고요. 우리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다고 그랬죠. 모니터링. 그러면 신고센터든 모니터링이든 이 둘 다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어요. 그럼 이자가 지금 현재 이 신고센터에 대한 업무는 어디다 위탁을 했냐면 한국감정원이었죠. 이게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으로 한국부동산원? 어쨌든 좋아요. 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한국감정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위탁이 돼 있어요. 신고센터에 대한 업무가. 그래서 부동산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 이 업무를 지금 부동산원에서 위탁받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있지 않습니까? 이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있어요. 여기에 위탁을 해놨어요. 모니터링 업무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업무, 교육 업무에 대한 위탁, 시험 시행의 위탁, 신고센터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위탁 이 정도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포상금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83쪽에 포상금제가 있죠. 지금 행정법규들이요. 대부분 포상금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누구를 꼰질르면 상금을 주겠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내일도 아닌데 남을 신고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법 사실이 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 고발을 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행정법규들이 대부분 이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들어왔죠. 아주 출제를 잘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그럼 이른바 누구를 꼰질러야지 상금을 줄까? 바로 이 문제인데 이게 바로 신고 고발 대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고고발 대상 그 83쪽에 포상금의 지급글 해가지고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한 장을 넘기면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동그라미 3번이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인증서 자격증을 양도되거나 다른 사람부터 양수되어 받은 자. 일어났잖아요. 이게 신고고발 대상이에요. 이 셋이. 그러면 신고고발 대상인데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 잠깐 용어를 말씀드리는데 뭐 신고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고발이 있고요. 고소가 있지 않습니까? 고소가 있고 고발이 있는데 둘은 비슷한데 차이가 있어요. 고소라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죠.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거예요. 이게 고소입니다. 다음에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죠.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거예요. 이게 고발입니다. 그럼 피해자가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신고 고발 대상 5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는 지금 3명으로 돼 있죠. 이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연락도 하지 않고 12월 8일 날 이게 개정됐습니다. 우리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2명이 추가됐는데, 2가지가 추가됐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2021년도 3월 9일인가요? 이때서부터 시행해요. 이 부분은 2021년도 3월 9일 이때서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규정은 이 3명으로 일단 돼 있어요. 현재 규정은. 그래서 먼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이 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죠. 그래서 제가 이 신고 고발 대상 이걸 무파라치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파라치. 카파라치가 있고 카파라치는 교통신호 위반자죠. 세파라치. 세금 포탈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세금 포탈자 신고하면 포상금 꽤 많아요. 그럼 포탈 금액의 20%나 돼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파파라치, 카파라치, 세파라치. 우리는 무파라치예요. 무등록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주거든요. 그래서 무파라치. 다음 2번째로 이자와 동격인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그러니까 부정 등록자거든요. 이자가.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에 등록을 한 거예요. 무자격자가 등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자와 동격이에요. 형사처벌이 둘 다 3년에 3천이에요. 그래서 이자 신고한 포상금 주고요. 3번째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나 공인인증서 자격증이죠. 이것을 양도되어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그러니까 증. 양도되어나 양수되어 받은 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게 요 3명이었거든요. 3명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이 2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사 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한 자. 기억나세요? 개공이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때는 1-1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다 걸렸다. 그래서 표시 광고 위반자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 그 자가 누구냐면 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여기에 해당하는 게 시단 유가강제 방해. 나중에 아마 이렇게 할 건데 우리 금지행위에서 나왔어요. 금지행위에서. 그래서 금지행위 중에 우리 일부를 한 자. 그래서 금지행위가 현재 우리 규정이 14개가 돼 있죠. 14개가 돼 있는데 14개 중에 7가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한 자. 그 자가 누구냐면 시가 뭐냐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게 시예요. 시세교란 행위죠. 단은 뭐겠습니까? 단은 단체를 구성하여 개업공사 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다든가 또는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단체 구성 중개 제한 행위죠. 또 이게 유가강제 방해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이 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하는 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유도를 한 자. 그다음에 특정 계공에 대해서는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자, 제한하게 한 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한 자. 이 자입니다. 이거 다 3년에 3천짜리예요. 시세 교란 행위, 단체 구성하에 중개 제한 행위, 특정 계공에 대한 중개 의뢰 유도를 했다든가, 특정 가격 이하로는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했다든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했다든가, 또는 특정 계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했다든가, 마지막으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다 3년에 3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인도 지금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금지 행위에. 그래서 시세 교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들어간 자들, 이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고발 대상 5명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럼 여기에서 빠진 자들, 이중 소속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이중 사암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이런 자들 모두 대상이 아니에요. 모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암기할 필요가 좀 있겠죠, 이게. 특히 요거 계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 그러면 계공이 아닌 자란 말이 딱 3번 나오거든요. 아닌 자란 말이 3번이 딱 나오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격을 사칭했다든가 계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했어요. 그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정부가 부동산 거래 가격에 대해서 문란하게 하는 행위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건드리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포상금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하여 만약에 법을 위반함으로써 만약에 시세를 건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신고고발을 받음으로써 포상금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신고고발 대상이 이렇게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포상금의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죠. 그럼 포상금 지급 절차는 우리가 방금 조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었는데, 포상금의 지급권자는 일단 등록관청이에요. 등록관청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절차는 그 신고고발 대상에 대하여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고발 들어가야 되죠. 발각 전까지 당연히. 발각된 다음에 신고고발 들어가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신고고발은 어디다 하냐면요, 등록관청에 해도 돼요. 또는 수사기관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발각되기 전까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하시면 돼요. 그럼 수사기관은 검찰청이나 경찰청을 말하겠죠.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이렇게 신고고발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신고고발 해놨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포상금 주는 거 아니에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 내야 돼요. 그럼 포상금의 지급 신청서는 당연히 등록관청에 내야 되겠죠. 그러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우리 등록관청이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를 합니다. 이거를 조회했는데, 이때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은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검사가, 우리 존경 없는 검사께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의 지급합니다. 그럼 공소제기가 뭐냐면 이게 기소예요, 기소. 그럼 기소라는 행위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형사소송법상 기소권, 검사에게만 있죠, 기소권이. 이걸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검사에게만 기소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등록업자 신고고발을 받고 우리 검사가 수사를 쫙 해봤거든요. 수사를 쫙 해봤더니 이자가 무등록업자 분명히 맞습니다. 반성의 기비도 없고 큰소리 빵빵 칩니다. 너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아느냐, 그래가면서 큰소리 빵빵 쳐요. 그래갖고 죄질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처벌하자 하고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행위, 이거를 기소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공소제기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소유예 결정은 뭐냐? 그러면 이 기소를 유예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가면. 그럼 검사가 무등록업자 신고고발 쫙 받고 수사를 해본 거예요. 이자가 무등록업자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생계형이에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무등록으로 나선 겁니다. 그리고 반성입니다 뚜렷하고 전과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자기 선에서 그냥 봐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소유예요. 그러나 죄가 되긴 된 거죠. 그러니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소유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검찰청에 기록만 남고요. 바로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죄가 되긴 되지만 그냥 검사가 자기 선에서 그 정황을 참작해서 봐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소유예다. 그러니까 기소득점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재량껏 이렇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소제기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남용했기 때문에 남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지금 현재 검찰하고 정면으로 지금 한판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 이게 나와야 된다. 근데 검사의 처분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사가 수사를 해보고요 공소권이 없다. 공소권 없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 혐의 없음, 혐의가 없다. 또 죄가 안 된다. 이런 결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상금 다 안 줘요. 이런 건 전부 다 안 주고 공소제기나 기소유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후일 공소제기가 됐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포상금 다시 회수하지 않습니다. 공소제기만 되면 바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처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포상금이 나가고요. 그럼 포상금 지급자는 당연히 등록관청 말씀드렸고요. 건당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건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용돈이 궁금하신 분은 아르바이트로 무등록업자, 자격증 양도대안자 차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금액은 국고에서, 국고는 나라를 얘기하죠. 나라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이거 보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지급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에는 너무 무등록업자가 많아서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포상금 예산이 전부 다 소진돼 버렸다. 더 이상 지급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국고에서 50%까지는 보조할 수 있고요. 그럼 포상금 이런 결정이 나오면, 이런 결과 나오면 지급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급 결정을 하고요.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 달 내에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이것도. 그래서 그 포상금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한 달 내 포상금을 준다. 1월에 우리 공인인사법에서는 딱 2번 나오거든요. 2번 딱 나오는데 공인인사법 쪽에서는 딱 2번이 그거예요. 우리 자격증 교부 있지 않습니까? 합격자 발표하면 자격증 교부를 한 달 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결정했잖아요. 역시 한 달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빨리 줘야 되는 거 한 달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자격증 교부 빨리 줘야 됩니다. 포상금도 빨리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급 결정하게 되면 한 달 내에 주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포상금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A, B가 만약에 공동 신고했다. 그러면 25만 원씩 나눠져요. 다만 A와 B가 포상금 지급에는 약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약정된 대로 지급해 줍니다. A는 30만 원, B는 20만 원 받기로 약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약정된 대로 지급해 주는데 이런 약정이 없다면 균분 지급하죠.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발이 접수됐어요. 누구한테 주는 게 맞아요?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면은 최초로 신고발한 자에게 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포상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감을 잡아 두시고요. 이번에 포상금 신고발 대상이 2명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도 출제가 지금 예상이 또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거의 매회 출제예요. 물론 포상금은. 그 정도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84쪽에 행정수수료 그래가지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거는 수수료 납부 사유로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볍게 보고만 가는데 이걸 행정수수료라고 그래요. 행정관청이 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수료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 증과 관련이 있다는 거, 증과 관련이 있다는 걸로 기억할 거예요.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이 있죠. 신고필증이 지금 현재 신고확인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분사무소 신고필증, 신고확인서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증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자격시험 응시수료, 자격증 받기 위함이죠. 자격증 분실했어요. 재규 신청해야 되죠. 수수료 냅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등록 신청 시 수수료 내요. 이게 등록 신청 수수료죠. 이거는 등록증 받기 위함이에요. 다음에 등록증 분실했어요. 재규 신청할 때 수수료 내고, 분삼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죠. 이것도 이제 신고필증, 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신고확인서, 재규 신청할 때 그럼 수수료 냅니다. 그래서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이에요.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정확하게는 증을 받을 때는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 연말에 자격증 받으실 때 수수료 내는 거 아니에요. 응시수료 포함되어 있죠. 일단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이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료거든요. 시도 조례냐 시군구 조례가 있는데 이거는 그 후일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참고해 두세요. 자,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면 넘어갈까요? 86조 행정처분 및 벌칙이 나와 있어요. 우리 과목의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제재 사유, 이게 등록 취소 사유인지 업무정지 사유인지 자격취소 사유인지 지정취소 사유인지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암기에 더군다나 우리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 과목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 이 부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번 이제 기초과정이니까 가볍게 이론적으로 이해할 부분들만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감독상 명령 등이 가장 먼저 나와 있죠. 감독상 명령 등이 나와 있는데 이 감독상 명령이라는 것은 단속을 얘기합니다. 감독을 얘기해요. 감독. 이게. 그래서 우리 법 37조에 근거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쭉 이걸 풀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냥 칠판 보시죠. 뭐 이 부분은 출제되는 부분 아니니까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감독을 하는 내용인데 우리 법 37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이 세 명은 장자하고 관자가 둘이 싸웠는 모양이네. 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이 셋은 개업공인중개사나 거래정보사업자죠. 개업공사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명령 내릴 수 있어요. 이걸 행정명령이라고 그러고 소속 공무원을 직접 보내서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조사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법 37조 규정이에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이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행정명령, 행정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지금 개업공인중개사에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있죠? 이거 포함해요. 이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등록관청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럼 감독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동향 파악. 그리고 위반 사실, 누가 진정서 냈네요.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감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업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위해서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를 위해서도 감독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를 위해서도 감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유 외에는 감독할 수 없는 걸로 일단 이해되고 있는데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라는 제도는요. 오직 우리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자격 정지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 정지라는 것은 소공사만 맞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입니다. 자격 정지 먹을 수 없어요. 개공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가 없습니다. 소공에 한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소공만 자격정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데 왜 그런지는 후일 당연히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감독 대상에 지금 현재 개업공사와 거래정보사업자만 감독 대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독 사유에 자격정지를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상 소공사도 감독의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소속공사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감독 대상에 누가 빠진 거예요? 중개업 종사 중에 중개보조원이 빠졌죠? 중개보조원 감독 대상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조원을 등록관청에 감독 못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뭐 11회 시험 이후에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년간이나 이미 안 내고 있는 거니까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감독상 명령이에요. 그럼 이걸 위반하면 개업공사는 업무정지고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나중에 제재만 위주로 기억할 건데 그럼 국토부 장관은 이론적으로 개공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장이에요. 개업공사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는 얘기죠.
또 등록관청은 당연히 감독권이 있어요. 이거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감을 잡아두시고요. 무등록업자 당연히 감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무에서 말이에요. 상반기 감독, 하반기 감독이 있거든요. 상반기 감독은 지금 구정을 세면 상반기 감독을 나오죠. 추석을 세면 하반기 감독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감독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감독 못 나오겠죠. 지금 실무교육도 지금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 집합교육을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내년 봄쯤이죠. 그때는 개구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감독도 나옵니다. 그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감독상 명령이다. 이 정도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저 감독 나오면 그 지역 단체에서 공지를 해주죠. 오늘 우리 노원역 주변에 감독 나옵니다. 하고 공지를 딱 해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문 닫고 다 도망가는 거죠. 다 도망가고 저기 뭐 모델하우스나 또는 카페 이런 데 모여가지고 이제 다들 개업공사를 모여서 그렇게 차 마시고 그렇게 놀고 있죠. 일단 감독 나오면 문 닫고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저 쓸데없이 그 나는 걸릴 거 없다 그래갖고 버텼다가 그 감독 나오면 주로 이제 2인 1조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2인 1조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중개사하면 이렇게 딱 들이닥쳐요. 그래갖고 여기 명패를 걸고 다니죠. 원래 이제 감독 나오면 공무원증 내보여야 됩니다. 내보이고 그 조사검사 증명서를 내보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은 벽을 이렇게 딱 봐요.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물론 간판 보고 들어오죠. 간판에 실명이 들어갔는가 이거 확인하고 또 한 명은 딱 들어와서 이제 벽을 딱 봅니다. 벽에 게시가 제대로 돼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함도 달라갑니다. 전부 다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자 명함을 달라게요. 이 명함은 왜 받냐면 고용신고 들어왔는가 이걸 보기 위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실무에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거의 많이 안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도망가는 겁니다, 사실. 명함을 그래서 달라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이제 고용신고 다 돼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함이고 서류보작이에요. 서류보작하고 요즘은 주로 뭘 많이 보냐면요. 시건장치. 이게 보안 때문에 시건장치 제대로 돼 있는가 이거 다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인테리어 할 때 캐비닛장이 꼭 있어야 돼요. 문 여닫는. 여기에 계약서 같은 거 다 보관해야 되거든요. 시건장치가 돼 있는데 보관하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 확인하고요. 그래가지고 감독을 쭉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뭐 카피본 있으면 이거 전부 다 폐기하라고 그래요. 뭐 신분증 카피본 같은 거 있으면. 근데 절대 폐기하면 안 되죠. 우린 보관하고 있죠, 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지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쭉 넘겨서 이제 보관 상태가 어떤가 하고 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다 확인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 실장님한테 서명 연습 시킬 필요가 좀 있다고. 그래갖고 그 서류 쭉 넘기면서 이게 필체가 동일한지를 모두 체크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필체가 틀리게 되면 나중에 서명날은 다른 사람이 따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감독이에요. 그래갖고 어쨌든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감독은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감독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상 명령 가볍게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본론으로 가서 행정처분이죠. 여기가 본론이에요. 그럼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표를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표를 보고 계시면 됩니다. 행정관청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럼 현재 행정처분의 대상은 일단 대상자는 3명으로 크게 나눠지죠. 그래서 행정처분의 대상은 크게 나누면 3명이에요.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죠. 그리고 거리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명이 일단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물론 소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3명인데 그럼 누가 또 빠진 거예요? 중개보조원이 또 빠졌죠. 당연한 얘기죠, 뭐. 중개보조원은 등록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은 감독상의 명령, 행정처분 대상에 일단 빠져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속된 말로 그래서 보조원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개업공사의 행정처분의 종류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2가지로. 하나는 등록 취소가 있고 영업정지. 영업정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라고 불러요. 최고는 6개월이에요, 일단. 업무정지는. 그래서 등록 취소, 업무정지가 있고, 다음에 공인중개사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 취소가 있죠. 그리고 자격정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나갈 수 있다고요? 소공사한테만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 취소, 자격정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요. 거래정보사업자는 행정처분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지정 취소예요. 지정 취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처음 들으신 분은 꼭 명심할 게 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이 5가지를 얘기해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이게 바로 우리 법상 행정처분이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공사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 취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다음 이 권한을 그럼 누가 행사하느냐? 그럼 등록 취소는 다시 필요적 등록 취소와 의무적 등록 취소로 나뉘고 있죠.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그 필요적 등록 취소를 다른 분들은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의무적 등록 취소는 상대적 등록 취소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저는 필요적 등록 취소로 부르고 있고 이걸 줄여서 제가 필취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적 등록 취소는 임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필요적 등록 취소라는 것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죠. 그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바로 이 얘기고 의무적 등록 취소는 그 사유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법문에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제가 의무적 등록 취소로 부르고 있고 임취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등록 취소는 다시 2가지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럼 이 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죠. 행사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개업공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누가 해준 거예요, 지금? 등록관청 해줬죠. 그러니까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의 권한이 오직 등록관청에만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정지 권한은 시도의사에게 있겠죠? 이때 시도의사는 사무소 관할 시도사가 있고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가 있거든요. 그럼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으실 거라고 했는데 자격증을 서울시장에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장만이 나에 대한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정 취소의 권한도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만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행정처분권자와 그 대상자는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개업공사에 대해서는 오직 등록관청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오직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만,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직 국장만이 갖고 있습니다. 권한을. 이거를 감독상 명령권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장은 서울시내에 있는 개공에 대한 감독권이 있거든요. 하지만 감독을 나갔다가 개업공사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렇다고 하여 서울시장이 직접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못 때려요. 등록관청만이 때릴 수 있죠. 그래서 노원구청장 통지해서 등록관청한테 내가 위법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행정처분해라 하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독상 명령권자와 행정처분권자는 별개의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그 점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이거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지금 입히고 있잖아요. 그죠?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행정처분하기 전에는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이 변명의 기회가 뭐냐면 바로 사전 절차예요. 그래서 이 사전 절차라는 게 지금 표현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이해를 일단 해 두시는데 그 사전 절차는 크게 청문과 의견 제출로 나눠져요. 청문, 의견 제출. 청문은 우리가 국회 인사청문회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청문이라는 것은 대상자 불러놓고 의견을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뭐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이렇게 들밀면서 당신이 이거 투기하려고 뭐 주소 옮겼네 막 이런 식으로 들이밉니다. 이게 바로 청문이에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그럼 의견 제출은 그야말로 의견만 들어보는 거예요. 서면, 전자문서, 구술 이런 식의 방법으로. 그래서 사전 절차로는 크게 청문과 의견 제출로 나누는데 그러면 언제 청문하고 언제 의견 제출 받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이 청문이라는 것은 중요한 행정처분,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야 돼요.
그럼 취소라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등록 취소가 있고, 자격 취소가 있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정지처분. 정지처분할 때는 의견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정지처분은 업무정지가 있고 자격정지가 있죠. 그래서 취소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청문. 정지할 때는 의견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취소할 때 청문, 정지할 때 의견 제출을 받지 않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니까 이 처분은 무효다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줘야 됩니다. 꼭.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직 그 사유를 암기 안 했는데 우리 개업공사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사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도 그러면 사망했을 때 등록 취소하는데 이때도 귀신 데려놓고 청문해야 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을 취소합니다. 청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 해산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이때는 청문을 안 합니다. 청문을 안 하고 바로 등록을 취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의 의견 제출은 기본적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을, 정지할 때는 의견 제출을 받는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감만 잡아두세요. 자, 이게 행정처분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게 필취사유 8가지, 임취사유 11가지, 업무정지 14가지, 자격취소 4가지, 자격정지 7가지, 지정취소 사유가 5가지예요. 이거 모두 암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어쨌든 이 행정처분 쪽에서 출제비중은 일단 3개 정도예요. 3개인데 여기서만 순수하게 3개란 얘기지 우리는 제재에 관한 사항이 엄청나게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제재가 암기가 안 돼 있고는요. 중개사법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제재를 결국 제재 사유들을 암기를 하게 될 건데 이걸 암기 못해가지고 내가 중개사법을 망쳤다. 이런 분을 저는 여태까지 보도를 못했습니다. 다 암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도. 그래서 일단은 차츰차츰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개괄적인 사항은 감은 잡아두시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사유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각각의 사유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보실까요?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